자, 109페이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거 지문 한번 읽어보고, 이거 뭐지? 그냥 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09페이지 다 읽으시면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109페이지 다 읽으신 분들은요, 99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109, 99. 그리고 이거 뭐지? 이런 지문의 글은 뭐지? 이런 것들 한번 스스로 한번 캐치해내보기. 109페이지를 다시 펴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지문일까? 문학일까? 미술사인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문학은 아니야. 헌법과 작문일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문법일까? 설마 문법일까? 그럼 어느 영역이야? 남은 거는 독서 영역이에요. 자, 이게 독서 영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독서 영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인문예술 지문이에요, 혹은 사회문화 지문이에요, 아니면 과학기술 지문이에요 라고 하는 주제별 독해는 했거든요. 이 주제별 독해는 했어요. 그리고 의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독서를 했기 때문에 독서 교과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막 1, 2단원 뭐가 있고 뭐 3단원부터 이런 주제별 독서가 있었지. 독서 지문들. 인문 지문, 예술 지문, 사회 지문 뭐 이런 식으로 단원마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런 주제별 글, 한글 뭐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실어서 독해력을 측정하는 역할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별 독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 주제별은 아닌 것 같아요. 99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 그럼 99페이지 가서 볼까? 99페이지에서도 보니까 뭐 독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뭐 특정 주제라고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치? 뭔가 비판적, 탐구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적 읽기, 뭐 충분하게 읽기 이런 얘기들만 얘기했을 뿐 어떤 주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서 이론 파트예요. 독서 이론 파트. 자, 그 독서 이론 파트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작년 뭐 그 전에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문제 정도 껴서 나오긴 하거든, 독서 지문에. 근데 아예 독서 이론을 하나의 지문 형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고3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수업을 할 때 상당히 좀 나도 우왕좌왕했던 게,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보면 지문 읽으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네? 다 파악이 돼. 왜냐면 이 독서 이론은 어디서 배우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제 자랑이에요. 국어교육학에서 배워요. 국어교육학에서는 이 독서 이론에 대해서 배워. 근데 국어 국문학 하신 분들은 독서 이론에 대해서 없어. 거기는 이 독서 이론 파트를 배우진 않는 학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럼 독서 이론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이거 독서 이론에 대한 얘기네. 독서 이론을 할 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책 선정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 요 첫 번째 문단. 책 선정할 때 어떻게 하래? 책 선정할 때 어떻게 하더니 나 같은 독자도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런 내용들을 독서 이론 파트에서 독서 교육학에서는 배워요. 독서 교육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접해 읽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거 책 선정하는 이론이 나왔네. 그래?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해도 괜찮아.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막 가르쳤거든?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복하거나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요, 사실.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개념들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 지금 기억 거의 안 나지 않아? 문법 복습 안 했잖아. 그치? 어떤 독해가 중심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중심이 되는 문제일수록 복습 많이 해야 되고, 또 반복 학습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번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복습을 안 하니까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독서 이론에 어떤 개념이 나올지도 상당히 모호하고. 근데 그리고 문제의 의도도 개념을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 지문을 이런 독서 이론 개념을 지문 형식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이것을 읽고 풀어봐 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문 독해 형식으로 문제화가 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의 제재들은 다 독서 이론이에요. 99페이지도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자, 이것도 특정 주제에 대한 독서를 할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독서 교과서 펴면 알겠지만 2단원에 보통 나와요. 비판적으로 읽기, 사실적으로 읽기, 추론적으로 읽기 등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문화해서 문제를 내는 거일 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독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개념에 대한 독해 혹은 이렇게 개념들이 반영이 돼서 독해를 할 때는요. 세세하게 읽는 것보다 얘네들을 요약하면서 읽어주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책 선정에 대한 얘기군. 어떻게 하래요? 학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나에 맞는 책을 읽으라고. 그쵸? 너무 어려운 책 선택하지 말고 나의 수준에 맞는 책 읽으라고 하는 책 선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문단도 한번 요약해볼까?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지? 그냥 크게 한번 묶어봐요. 크게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 근데 이렇게 요약하면서 읽는 거는 제가 화법과 장문에서 몇 번 설명을 했죠. 문단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니까 요약해봐라. 두 번째 문단은 책 선정 얘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이 책의 누구에 대한 얘기? 저자에 대한 얘기. 저자의 그리고 자 인용을 써서 이 책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죠. 저자의 관점. 저자의 관점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다고요?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해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자의 관점. 자, 읽을 때 독서 이론에서도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판적 읽기에서. 자, 세 번째 문단도 요약해 봅시다. 세 번째 내용도. 요건 같이 읽자. 미안해. 같이 읽자. 자, 첫 번째 어딜 봐? 제목부터 봐야지. 본문부터 보는 사람. 없지? 제목부터 이렇게 딱 보고 고르겠지? 자, 제목 보고 이 사람 뭐 했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예측했죠? 혹은 추측했죠? 자, 독서를 할 때도 여러분들 예측하면서 읽기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이 맞으면 나이스지. 내가 제대로 읽은 거니까. 제대로 예측한 거니까. 근데 예측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환해 줘야 돼. 수정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예측했던 거를 수정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독서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자, 목차를 살펴보는 것도 뭐예요? 훑어보기. 목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훑어보기 방법. 그렇게 보니까 유럽 외에도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예측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그러니까 수정해야지. 그렇게 해서 목차를 살펴보니 유럽 말고도 다른 데가 있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디부터 읽었나? 순서대로 읽었나? 1장부터? 아니죠. 8장부터 읽었죠. 자, 8장부터 읽었다는 거는 자기가 흥미로운 부분부터 읽는 거예요. 책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벽하게 정독해야 돼.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어야 돼요. 왜? 독서에 흥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말로 발췌독하라고 얘기를 해요. 발췌독. 발췌독은 제가 언제 보여드렸냐면은 작년에 지난 학기에 우리 광동고 친구들만 잠깐 여기 우리 끝나고 모아놓은 다음에 막 논문 이렇게 읽어주는 연습 했던 거 기억나니? 수행평가라고 해서 논문 몇 개 읽었는데 그거 기억나? 내가 그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니? 아니지 목차 본 다음에 몇 페이지 읽고 몇 페이지 읽고 이 내용의 내용은 뭐지? 그렇게 하고 바로 끝내버렸지. 그랬던 기억나지? 그게 발췌독이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그냥 파악이 되면요 그 책 읽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읽어야 돼.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읽어야 된다. 독서 이론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면은 책의 흥미를 더 떨어뜨려요. 책 읽는 독서의 그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책이 있으면요. 그냥 쓱 훑어봐. 이렇게 쓱 훑어본다고 읽히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읽고 싶은데 빨리 읽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용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맥락에 따라서 읽어야지. 소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딱 읽고 끝내지는 않지. 그치? 그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중간에 딱 어떤 포인트만 나오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목차를 보면은 이야기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
여기도 보면은 1장부터 7장은 어느 지역, 뭐 8장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럼 관심 있는 지역부터 읽는 거야. 뭐 어디 우즈베키스탄을 읽어볼까? 이러면서. 카자흐스탄을 읽어볼까? 혹은 아프리카를 읽어볼까? 자, 그게 발췌독에 대한 독서 이론이고요. 자, 마지막은요. 자, 요 기억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니? 누구의 평가? 그치, 이 글쓴이, 독자에 대한 평가. 이렇게 평가를 내기도 합니다. 자, 평가와 함께, 자,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읽자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700쪽이나 되는 건 보자마자 안 읽을 거지. 아니, 그걸 어떻게 했어? 계획 세워서.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독서 이론에서 제시가 되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우리한테 내서 여러분한테 역으로 자 이렇게 읽는 게 있어 이해했니? 라고 문제를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관련 문제를 뭐 이해하기 문제, 내용 일치 문제 혹은 비교 판단하는 문제로 제시가 될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1번에서 자,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것 찾으라는 거지 맞는 것 찾으라는 거지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았나?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찾았나? 1번으로 그냥 바로 보여? 너는 그냥 바로 읽었다면 제대로 1번이지. 왜? 나 지금 미술사에서 잘 몰라.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책 골랐어요. 어디에서 나왔니? 첫 문단. 책 선정에 대한 내용에서 나왔지? 그래. 그렇게 봤을 때 있네요. 맞네요. 그럼 답은 1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사실 2, 3, 4, 5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2번에서는요. 자, 독서 방법으로 적절한 거 찾으래요. 근데 자, 여기서 독서 방법은요. 윗글의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항상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독서 나는 공부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풀었거든. 2번을 문제를 이렇게 쭉 그냥 선택지 안 지문 안 읽고 선택지만 쭉 읽었거든. 이거 다 맞아. 진짜 다 맞아. 선택지만 보면 이거 다 맞는 방법이야. 어디에서는? 독서 이론에서는. 근데 어디에 나오지 않는 거 찾으란 거야? 요 지문에 나오지 않은 거 찾으. 그럼 그 지문 읽고 풀라는 얘기잖아. 그치? 5번 선택지 여기 1, 2, 3, 4, 5가 독서 이론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 다 맞는 방법이에요. 그럼 밑줄만 쳐볼까? 관련된 부분 비교했대요. 목차를 통해서 구성했대요. 저자의 경험과 경험을 연관지었대요. 그리고 책의 분량을 고려해서 독서 계획 세웠대요. 그리고 관심에 따라 순서를 정했대요. 근데 이렇게 쳐보니까 나오지 않는 게 있었지. 어떤 내용이 안 나왔니? 3번이 안 나왔지. 그치?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 막 연관짓지는 않았어요. 내 경험 막 떠올리진 않았어. 근데 독서 이론에서는 자신의 경험 떠올리면서 읽으라고 해. 이게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읽기예요. 들어봤지? 자, 독서할 때 배경 지식 동원해야 돼. 자신의 경험을 동원해서 읽어야 돼. 그렇죠?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읽기예요. 맞는 내용이야. 근데 지문에서는 안 나왔어.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어렵진 않지? 요 독서 이론 지문은 그래서 요 세 문제잖아. 그럼 3분 이내에 풀어낼 수 있으면은 나이스예요. 정말. 3분 이내에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 3분에서 4분 사이. 왜? 요약도 간단하게 해주면 되고, 그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빨리빨리 정리해서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물어볼 거니까. 자, 기억, 요 3번 문제 유형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기억에 관련해요. 이 보기에 있는 사람이 조언할 거래. 물론 말이 좋아서 조언이지만 이건 비판해야 돼. 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를 것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보기에서 키워드부터 먼저 찾아주시고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릴 거예요. 밑줄부터 쳐볼까? 자, 보기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니? 보기 입장. 야, 다양한 해설이 있어. 이거 해설을 해도 다양한 해설이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얘들아, 요거 뭐 맞춤법 얘기지만 염두하다가 아니에요. 염두에 두다예요. 염두라는 건 생각의 앞머리에. 생각의 제일 앞쪽이라는 공간의 의미야. 근데 우리 염두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염두하다. 야, 염두해, 염두하다. 이거 아니에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주관 좀 생겨라는 거지. 네 생각을 해. 근데 이 글쓴이는, 이 독자는 뭐라고 했어? 이 독자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그럼 뭐라고 조언할 거야?
야, 네 주관 좀 챙겨. 네 생각 좀 해. 라는 선택지가 어디에 나와 있니? 5번. 야, 네 관점 좀 챙겨. 라는 얘기로 가겠지. 이렇게 풀리는 패턴. 저 막 내용일치로 푸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주관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 비판적일게요. 비교 판단하면서 있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의 독서 이론 파트가 작년부터 제시가 되었다. 올해도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줘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조만간에 모의고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 왜 이렇게 째려봐, 다들. 야, 지금 동시에 5명이 째려보더라. 와. 아니, 그래, 우리 방학 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과제장 내가 뭐 잔소리를 안 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왜 안 하니? 왜 안 하니? 조금만 다른 얘기 하자. 얘들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바뀌는 것 같아. 어. 요새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유전자에 대한 책인데, 우리 유전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대. 안 하도록 되어 있대. 그냥 하기 싫어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살다 보면 안 하게 돼요. 안 하면요, 바뀌는 게 없어요. 해야 바뀌어요. 해야 바뀌어,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지. 문제도 풀어야 푸는 실력이 늘어나죠. 그렇죠? 해야 바뀌어.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안 바뀌어. 그러면서 뭔가 잘 안 됐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나와요. 당연한 결과니까 해야 돼. 1주차부터 다시 한번 해요. 우리 학원 방학 이제 들어가잖아. 적어도 2회차까지는 꼭 합시다. 지금 안 한 친구들. 알겠지? 원래 이번 주까지 4주차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올 때 5주차까지 다 하려면 미쳐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요. 2회차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야 그 결과값의 변화들을 좀 볼 거니까 2회차까지는 꼭 하기예요. 알겠지? 대답도 없는 거 봐라.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문학부터 좀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117페이지. 해야 바뀌어. 항상 해야 바뀌어. 어떤 상황 속에서 액션이 필요해. 요새 또 나 비 오면서 뭘 느꼈냐면은 얘들아 비 오는데 그렇게 홍수가 나도록 비 오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한 데로 피신했다면 가만히 있다가 휩쓸려 죽은 사람들 되게 많지. 그치? 그렇게 사망사고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뭔가 대처 능력, 대응하는 능력들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그 상황에 맞게끔. 근데 이걸 또 왜 내가 공부랑 연결하냐면 지금 우리 시기가 여러분들 딱 이런 거 모의고사도 공부해보고 문제 푸는 패턴도 연습해보고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였어? 빨리 익혀야 되는 시기거든. 조금 지나잖아? 이제 추석 금방 돌아오잖아. 추석 지나면 우리 시험 공부해야 돼. 그럼 언제 또 실력을 늘리겠어? 내신 공부랑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는 기본적인 실력은 그렇게 막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좀 낮아요. 내신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아. 그거는 명확해. 왜 내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가서 푸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신 공부랑 기본적인 독해 능력 공부는요 좀 별개로 바라봐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자, 요 문학 작품을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독해인데 시간 안 들이고 같이 해볼게요. 같이.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 문학 문제예요. 시 문제예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는 게 좋다고? 뭐가 있는지 그냥 다? 모르는 단어? 처음 들어보니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본 사람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봤어? 그래. 그럼 적용해야지. 행동해봐. 보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가서 한번 봅시다. 자, 보기에서 항상 보기를 볼 때는 키워드 체크. 여기서 메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와 나로 나뉘었대요. 그럼 가와 나로 나누어서 봅시다. 첫 번째는 어디부터? 가부터. 참, 가에서 그래 모르는 단어 나왔니? 혹시 종가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종가. 바로 처리돼 종가 문제? 그래? 여러분들 다 종갓집이구나. 모르겠어. 그래. 그럼 모르는 단어 이렇게 체크해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지? 라는 궁금증을 계속 안고 있어야 돼요.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대.
일반적인 얘기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두 번째 줄. 이게 있고요. 그렇죠? 또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사용하면서 표현했대요. 끝. 이런 얘기가 있대.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드러냈고, 그리고 상황과 현재 상황과 연결이 됐대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밑에 가가 또 있어요. 종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 아, 이거 산문시예요. 그럼 가서 이제 한번 볼까? 가에 대한 얘기는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아, 뭐지? 산문시라는 건 하나 알았어. 그럼 사람들의 뭔가 상처는 드러난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아직 몰라. 주제는. 우리가 이제 느껴야지. 그렇죠? 자, 가서 그럼 한번 독해를 해봅시다. 자, 종가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가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 볼까? 종가. 종갓집이라는 단어는 들어는 봤을 거야. 근데 종갓집이 뭘 의미하는 거니? 종갓집. 종갓집이요? 응. 김치 말고. 종갓집 김치 말고. 자,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집에 장남이신 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 큰아들, 또 할아버지가 또 큰아들이신 분, 없어? 우리 종갓집은 아니네. 종갓집이라는 거는 큰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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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집. 이게 언제 이게 중요했냐면요. 조선 후기에 이제 장자 중심의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이런 장자 중심의 뭐 재산도 물려줘, 장자 중심으로 제사도 지내. 그런 것들을 관장했던 곳이 종갓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전통을 따르기도 해요. 현대 시대랑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종갓집은 그 집의 큰아들이 맡게 되고요. 아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 큰아들은 아니었거든. 근데 어릴 때 큰형이 돌아가셔갖고 갑자기 큰아들이 됐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하면은 너무 싫은 거야. 옛날에 막 이런 종갓집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 장자의 그 삶이 난 또 장손이거든. 제사 다 지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그 차례 지내면 제사 지내면 이렇게 뭐 제사 지내는 집도 있었고 나도 옛날엔 지냈거든.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절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을 한 5번씩 받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그러면은 더 진짜 곤욕스러운 거는 산소를 가요, 성묘를 가요. 추석과 이제 설날에. 그러면 아침 8시에 출발한다? 아침 8시에 이제 산을 가. 이쪽 산 갔다가 또 내려서 저쪽 산 갔다가 또 저쪽 산 가요. 버스 타고 가니 다 걸어 올라가지. 그렇게 아침 8시에 갔다 오면요. 오후 2, 3시나 돼서 내려와요. 가서 절하고 풀 뽑고 내려와. 그게 이제 본인의 그런 땅들이 이렇게 있는 집은 모아놓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했던지 모르겠네. 옛날 할아버지가 부유했는지 안 부유했는지 그냥 동네 마을 땅이야. 동네 마을 땅이야. 동네 마을 땅. 또 이장도에 중간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막 흩어져. 도로가 생기면 또 이장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갖고 나도 이 종가에 대한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나는 되게 잘 읽혔어. 그런 이제 내가 뭘 동원하는 거야? 배경지식 동원해서 막 읽기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집 종가가 살고 있습니다. 종가라는 건 그 가죽을 의미해요. 그렇죠? 대대손손 이어나오는 장자의 집. 층층한 울 속에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이 있대. 거미알 터지듯 흩어나간다는 건 뭘까? 옛날에 우리 한 명만 낳지 않았지? 우리 친가는 7남매고요. 외가는 5남매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7남매가 이렇게 있으면 그의 형제들은 또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 거미알 터지듯 터져나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읽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겠어. 그치? 왜?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아직 판단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이 종가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적어도 2가지 시선으로 함축이 될 거야.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아직은 몰라요.
자, 근데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지손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라고 하는 자, 우리 신주라는 단어는 신주단지 혹시 알고 있니? 모르겠으면 그 우리 그 뭐냐 신과 함께인가 뭐지? 인가? 좀 많아. 누구 나오냐? 이정재도 나오고 저승사자도 나오고 서태현인가? 나오고 하정우도 나오고 그치? 거기에 신주단지 마동석도 나오잖아. 그 신주단지 지켜주는 거. 그 신주라는 거는 밑에 보면은 어떤 위패인데요. 죽은 사람의 신령을 모시는 그런 항아리예요, 항아리. 집에 없잖아.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그 신주단지는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잠깐만 뭐가 났는데 그 신주를 우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머리고 곰팡이가 나도록. 이 신주단지를 조상의 위패를 곰팡이가 났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대머리라고도 표현을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쎄할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느낌이야? 칭찬해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런 건 아니지. 자, 그런 독해가 필요하다고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면서 제삿날이면 높은 제사상 위에 날롱이 얹어 앉습니다. 큰 집에는 큰 집 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 되면은 별의별 친척들이 다 모여요. 진짜 7촌에 8촌에. 옛날에는 막 8촌 형제도 나는 알고 지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더라. 여러분들 8촌 알고 있니? 여러분들의 8촌? 8촌이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갈라져야 되면 증조할아버지부터 갈라져야 돼.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야. 촌수 따질 줄 알아? 촌수 따질 줄 알아?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몇 촌? 응? 할아버지 2촌이지? 그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는? 3촌.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막 6촌에 8촌에 엄청 늘어나요. 자, 그렇게 닝닝거리면서 한대요. 자, 여기는 그럼 이제 제삿날만 되면은 모이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여기부터는 한번 읽어보자.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은 과부가 됐대.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 읽었었니?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했어? 가족에 얽힌 상처들이 나올 거예요. 이종 언니도 오고요. 이종 오빠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 쩡쩡 울렸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는 동원 뒷밥을 먹었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어다 모말구림도 시키고 줄을 때를 앵겼다고까지 끊고 잠깐 끊어주세요. 자, 문장이 되게 어려울 때는 잠깐 끊으시면서 자, 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아봅시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찾아봐요. 누가 누구에게 뭐 했다. 누가 누구를 뭐 했다. 빨리 문장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되게 내용이 기네. 벌써 4줄짜리였잖아. 그럼 이 4줄짜리를 끊어서 누가 누구에게 뭐 했다를 요약을 한번 해봐.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주어 누구를 이 백성들을 뭐 했대? 이거 시켰대. 자, 모말굴림을 시켰다라는 말이 뭐니? 벌 줬대. 야, 동네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막 벌 줬대. 왜? 이 사람들 종가니까. 그 종가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종갓집 하면 건들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백성들에 대한 종갓집에 얽힌 또 백성들의 어떤 아픔까지도 또 드러나고 있죠. 자, 보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라고 하는 표지, 현재 종가의 뒷날에는 이 나무에서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설도 있어요. 소문도 있어요. 자, 끊고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에 지내왔었고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없어도 종갓집 영가는 눈을 쩝쩝거리면서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긴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고 있대요. 자, 조금만 더 단순하게 볼까? 자기는 누구니? 소작인들. 소작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뭐 한다고요? 명가님이
이 사람들에게 고리대금만 돼. 그리고 재주 있어 없어? 없이. 이자 노름한다는 얘기죠. 돈놀이 한다는 얘기죠. 종갓집이 그만큼 돈이 많고 땅도 많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화자의 어떤 정서는 나오진 않지만 결국 이 시의 대상인 종가에 대해서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니 그래 이 종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시가 독해가 된다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자 가를 읽었어요. 아직 나를 안 읽었지. 그러면 자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거는 28번 문제는 풀릴 거고요. 넘어가서 29번 30번 문제는요. 1번 2번 선택지는 판별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1번 문제도 1번 2번 선택지는 판별이 될 거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별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 28번으로 돌아와서. 자, 28번 돌아오면, 자, 이렇게 풀라고 했죠. 이런 지문들은. 자,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알 터지듯 나가는 이 부분을 이걸로 이해할 수 있겠어? 종과 번성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부심은 왜? 아니, 왜 아니야? 일단 그런 느낌이 안 들었지. 그렇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었으니까 틀렸다. 지워주시고.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집에 지켜주는 이 신주들에 대해서 위에 날놈이 앉는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많이 틀리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풍자가 뭔데? 풍자가 뭔데? 그냥 아는 거야?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아? 약간 까먹고. 그래, 까는 거야. 그래, 자기의 언어로 요약 잘했네. 비판하는 거. 근데 비판하되 어떻게? 웃기게. 웃기게 비판하는 거 풍자잖아. 그쵸? 풍자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풍자가 뭐야? 물어보면 그거요. 그거 있잖아요. 그건 뭐 안다고 해야 되니? 모른다고 해야 되니?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습하세요. 알겠죠? 답은 2번이네요. 들어서 아는 거랑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야. 들어서 아는 거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을 잡아돌리는 이런 모습은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 걸까? 그럼 시기심은 뭔데? 설명해봐. 시기심. 질투하는 거지? 부러워. 이런 느낌이지. 이거 부러운 거야? 아니지. 비판하는 거지. X. 4번도 똑같은 패턴으로 해볼게. 종가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왔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걸까? 아니지. 이미 풍자고 비판하는 거라고 했으면은 이거 존중은 안 드러났겠죠. 그쵸? 자, 밑에도 아저씨, 할아버지에 대한 이 내용은 종가에 대해서 선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선망이라는 건 뭔데? 여러분들 선망하는 직업이, 선망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선망이 뭐야?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런 모습이야. 아니야. 이 할아버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재주도 없이 그냥 고리대금만 한다고. 그쵸? 자, 그렇게 우리 선택지를 읽는 것도 이렇게 읽는 연습 문학에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지문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 가능한가? 알겠지? 자, 30번 갑시다. 30번 문제는 풀다 보니까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게 보이네. 표현상의 특징. 자, 1번. 쩡쩡거리고 융융거린다. 이거는 감각적인 거 맞니? 왜? 쩡쩡과 융융은 얘들아 이거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 2번.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튼튼한 가려놓은 집이고 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분위기 형성에 대한 얘기네. 자, 1번과 2번은 적절한 거였어요. 그럼 답이 나오진 않고. 자, 밑에도 한 번만 미리 한번 볼까? 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선택지도 잘라서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죠. 자, 불변성 강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지금도 종가는 이렇게 하고 있어. 변했대, 안 변했대? 안 변했대. 그럼 불변성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도 종갓집은 비판받을 만해. 안 변하고 있어. 아까 우리 집이랑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집은 많이 변했다. 내가 제사를 안 지내.
그래갖고 좀 슬프기도 해. 왜냐면은 친척들이 모일 기회를 내가 잘라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친척들이 딴 데서 모이더라. 나 빼고 막 일본 여행 가시고. 나 제사 안 지낼 거야. 이러니까, 그럼 집에 있어라. 엄마 아빠 막 일본 가시고. 고모들이랑.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자, 돌아옵시다. 자, 31원에서. 자,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와 현실이 연관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연결될 거예요. 이것도 맞을 거고. 자,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가의 부정적인 측면 맞죠? 그래서 1번, 2번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나 읽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거 괜찮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다시, 다시. C는 다 달라. 그래서 가를 읽고 가를 풀고 나를 읽고 나를 풀어주는 패턴이 아마 시간 단축에도 괜찮을 거예요. 자, 나에서는 이제 한번 봅시다.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된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된다.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지 않았다고? 무슨 말이니? 되찾다라는 게 뭐니? 되찾다. 원래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래서 다시 찾아야 돼. 라는 말이겠지? 자, 그리고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관형절, 노래의 한계. 노래의 한계가 있대. 노래의 한계는 뭐니?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깊어지기도 한대. 무슨 말이지? 이거 이해되시는 사람? 난 너무 이해되는데.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 여러분들 막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막 질질 짠 적 없어? 이러면서? 없어? 감정이 과잉되지 않니? 그럴 때? 나는 막 나얼 노래 부르고 박효신 노래 부르고 막 눈물이 엄청 나. 그때 막 어떤 막 힘든 상황에서 혹은 시련의 상황에 그때 막 질질 짜는 울었어? 그런 적 있어?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노래는 그런 관점이 있대요. 공감 안 되는 사람, 공감되니? 다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이야기가 요구된대요. 자, 그럼 잠깐만 보자. 시라고 하는 장르는 여기 배경식 조금만 동원하자. 서정이지. 이야기라는 거는 서사. 다시 한번 정리하자. 서정은 뭐니? 이거 내가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 안 했을 텐데. 서정은 얘들아. 정서의 반대말 아니에요. 감정을 서술한. 그래. 감정 이야기한 게 서정이라고. 그러면 자, 서사도 한번 해보자. 서사는 사건을 서술하는 거. 이야기. 야, 이거 내가 10번은 얘기했잖아. 들어서는 알지만 설명하지 모르면 모르는 거야. 서정서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정의 이 한계를 극복해서 이야기도 같이 결합을 하라고. 서정과 서사를 결합하래. 그래서 자, 나는 종가는 가잖아. 아니,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 아까 산문의 시, 이야기 시. 그 시를 짓는 까닭에 시론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시론이라는 건 뭘까? 시론. 시이론. 시이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그래. 서정과 서사 결합해야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우린 모르잖아.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치? 나도 시이론은 잘 몰라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시였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여기서 뭐가 나온대? 그래, 이 내용이 나올 거래. 이 내용. 노래가 모두 결합하라고 뭔가 시가 노래도 되찾아야 되지만 이야기도 결합하래요. 읽어볼까? 자, 노래는 어디에 박혀?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뇌수라는 게 뭐니? 머리에 그렇지, 머리에 있는 거. 머리에 박힌다고, 머리. 혹은 이성적이라고.
자, 처용가에 대한 얘기예요. 뭐 몰라도 괜찮은데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서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끊고 노래는 그렇게 했다지만 아니 막상 목청을 떼어남은 가사는 이런 거 하지 못한다. 자, 노래가 한계가 있다. 또는 혹은 노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노래는 목청을 떼어버렸대요. 목청을 떼었다는 게 뭘까? 리듬. 노래 같은 경우는 리듬 플러스 가사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리듬을 떼어내니까 이 가사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대. 그냥 그렇게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요약만 해줬을 뿐이야. 자, 그런데 뭐는 남았어. 하지만 뭐는 남아있어. 하지만 시상의 전환도 일어났고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아까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야기 얘기할 거라며.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계속 뭔가 유전해 간대. 유전이라는 단어는 뭐니? 유전. 기름 나는 곳? 내려오는 그렇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래, 이어져 내려가리라. 끊고. 자, 정간보 오선지로 바뀌었대. 정간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혹시 오선지로 유추해보자. 오선지는 뭐니? 음악의 리듬을 표현하는 악보. 정간보가 옛날에 궁상, 각지, 우라고 하는 조선 우리 예전의 악보. 우리 뭐 태평소라던가 피리 연주하거나 뭐 검은고 이런 거 연주할 때 악보예요. 옛날 악보예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시에 뭐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노래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 현실이잖아. 근데 이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시 속에 은밀한 심장의 박동 쿵쿵쿵쿵쿵 리듬이죠. 이런 것들을 넣는데요.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 운율 넣는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또 그러나가 나오네.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네요. 자,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쉬 덧난데 이거 우리 보기에서 나왔다. 보기에서 이거 뭐라고 얘기했니? 노래 뭐야?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노래의 한계. 이거 노래의 한계잖아. 덧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노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이야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고 그리고 뇌수와 머리와 심장이 가장 연결된 노래에 이야기가 결합된 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 어렵니? 어렵지? 처음에 하는 건 어려울 거야. 근데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이거에 대해서 막 배경 지식을 알고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었잖아. 보기에서 제시된 대로 혹은 내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넣어서 읽는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 29번 문제부터 30번, 31번 문제 남은 선택지들 판별 한번 해봅시다. 한 3분,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됐을 것 같은 느낌. 29번 갑시다. 자, A 부분, B 부분 따로따로 봐도 괜찮겠네요. 그쵸?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어때? 그 결과 건드리지도 못한다. 가사는. 자, 리듬을 뺐다고 했지, 여기서. 노래의 리듬을 뺐어요. 가사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노래와 가사가 융합이니? 아니야. 리듬 뺐다고 했잖아. 그치? 자, 2번은요.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된 상황이니? 아니야, 이것도 아니잖아. 근데 2번으로 하신 분들은 이 가사를 이야기로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혹시 2번으로 하신 분 없니, 여기는? 그래? 그렇게 생각했지? 가사를 이야기로 생각했지? 이야기 결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보기에서 우리한테 야, 이야기 이렇게 전개될 거야. 이미 이 시는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될 거야 라는 걸 이미 구조를 보여줬어. 그치? 보기에서. 그럼 이 보기에서 보여진 구조를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야. 마지막에 결합이 돼야지. 마지막에. 그쵸? 3번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결합이 됐대. 시인의 말에 야 심장의 박동을 골라낸 건데 이게 이야기일까? 박동은 리듬이겠지, 노래겠지. 여기가 틀렸고. 자, B는 성격이 완화된 약화된 말에, 자,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러놓은 거다. 응?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러놓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답 몇 번이? 4번이지? 4번으로 했니? 오케이. 4번 맞네. 노래가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이 말 속에 이 말은 노래의 성격이 없으니까 거기에 노래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장의 박동을 넣어줬습니다. 5번은 어디가 틀렸지? 이야기 도입했니 안 했니 여기 아직은 안 했죠? 확실히 아닌 것들 찾아주시고. 자, 넘어가서 30번. 그러나를 통해서 노래만으로 화자가 바라는 시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힘들어. 그래서 이야기를 결합해야 돼 라는 얘기로 흘러갔으니까 지워주시고. 4번은요. 초용이 부른 노래와 초용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했죠. 왜? 부른 노래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감동을 이후에 전승되지 못했어. 그리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남아서 계속 새롭게 전승되고 유전돼 나갔어 라고 해서 비교해줬네요. 그래서 이야기도 중요해, 이야기가 중요해 라는 주제의식. 4번은,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적절하지 않은 거. 그지? 시의 영속성이 아니야. 이제 시를 어떻게 하자고? 다르게 쓰자라는 거잖아. 그치? 기존에 쓰던 거랑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안 됐으면 틀렸을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야? 영속. 속은 이어나갈 속, 영은 영구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처리가 안 되면은 항상 단어 어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3, 4, 5 봅시다. 한번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쉬에 노래와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맞나 틀리나?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하는 건 맞았어. 이건 당연히 시에 있었던 내용이고. 근데 상처가 노래에 덧난다라는 거는 노래의 한계를 얘기한 거죠. 이건 노래의 한계를 얘기한 거잖아. 근데 뒤에서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니? 아니야. 노래만 있었을 때 한계야. 분리된 결과가 아니라 노래만 있었을 때 한계였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도 내수와 심장의 결합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야기도 필요해 라는 생각. 5번도 종가에 얽힌 상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읽고 맞네요. 나는 시창작에서 이야기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읽으면은 맞네요. 그래서 3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걸 보여야 돼요. 자, 시를 풀어주는데 생각보다 시는 문제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독해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를 선택지를 읽어 나감에 있어서 선택지를 많이 꽈서 내요.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단순화시켜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자, 앞으로 돌아온 오늘 마지막 지문 114페이지 지문 해봅시다. 자, 과학 지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과학 지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신 분들은 좋은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과학 지문 얘기했을 때 잠깐만 앞에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좀 보자. 이런 지문 했었던 것 같아. 뭐 PCR 지문이라고 해서 과학 지문의 어떤 구조들,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원리 정리.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느낌을 이어서 우리 오늘 과학 지문도 시간 지금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지문 읽어보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까지 푸실 분들은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은 6분 정도 드릴게요. 지문부터 읽는데 연습. 일단 6분. 다 안 읽을 거예요. 읽으라고 했으니까. 자, 지문 얘기할 때 우리 과학기술 지문의 그 특징, 구조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 과학기술 이런 지문들은요. 어떤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지문이고
그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각 부분이 하는 일을 막 맞물려 가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지문에서는 메타버스는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주어진다. 감각 전달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선하기도 해요. 뭐가 신선하냐면은 우리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감각 전달 장치가 있대. 그렇죠? 그래서 감각 전달 장치는 이런 전달 장치래.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해야지. 전달할 때 누가 누구에게 뭐가 뭐에게서 전달되는 느낌이니? 사용자가 받는 거지. 누구의 감각을? 그렇지. 아바타가 느끼는 감각을. 그렇죠? 항상 목적어, 부사어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는 이거 느끼면서 몰입한대. 그럼 여기서 정리되는 건 감각 전달 장치를 얘기한 거고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죠. 자, 두 번째, 시각 전달하는 거래. 그래, 감각 중에 시각이 있지?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영상 전달하면서 이런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고. 왜? 시각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야. 두 번째 얘기는 손의 감각 반응을 하는 거. 감각. 얘들아, 손의 감각 반응을 주는 거는 시각이 아니고 무슨 감각이니? 촉각이지? 그래, 오감 다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부터 또 누구에 대한 얘기야? 촉각에 대한 얘기야. 그래, 감각 전달 장치가 있는데 이 전달 장치에 시각적인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촉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문이 좀 불친절해요. 왜냐면은 뭐가 있어. 그 중에 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 전달 장치 바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시각, 그 중에 촉각. 그렇죠? 뭔가 내용을 친절하게 주지 않고요. 좀 불친절하게 줘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문을 스스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 감각 전달 장치 얘기했네. 지금 시각 얘기했네. 그다음 촉각 얘기했네.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어줘야지. 그냥 단순히 읽고 내용 일치 부분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촉각 장치에는 현실 장갑이 있대. 시각 장치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 HMD가 있었고 여기에는 현실 장갑이 있대. HMD 비교 대조해야 되니까 장갑이 있고. 그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이것이 사용자에게 전달된대요. 요 패턴은 감각 전달 장치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아바타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끔. 아는 아바타, 난 사람. 이렇게 느끼게끔.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 외에도 가상현실 장갑은 플러스 이 외에도 플러스 손가락까지도 움직일 수 있대. 그래서 혹시 뒤에 그림에서 봤니? 손에 점 몇 개 있는 거? 점이 이렇게 많구나. 요거까지도 연결시켜주면 좋죠. 문제에서 보였으면. 여기는 장갑에 대한 얘기였구나. 자, 한편이라는 이 느낌은 문단이 어떻게 된다는 거니? 우리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달라지는 거는 하나의 내용이 이어져서 심화되거나 혹은 반대되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데로 튄다고 했지. 한편은 그런 데처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갈 거예요. 어느 내용으로 갔어요? 공간 이동 장치로 갔잖아. 아, 감각 전달 장치도 있지만 무슨 장치도 있다고? 공간 이동 장치도 있구나. 여기 이 지문은 공간 이동 장치도 설명을 했구나. 그래서 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 트레드밀. 얘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어떤 특징? 360도 방향 가능합니다. 끊고. 공간 이동 장치도 있고 트레드밀이 있대요. 얘 특징 360도. 자, 트레드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대요? 공간 이동을 가상현실을 느끼게 하려면 모션 트래킹도 있어야 된대요. 모션 트래킹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설명했고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과학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센서가 있고 이런 센서가 있고 이런 센서가 있어. 그래서 동작 추적 센서는 이런 일 하고 관성 측정 센서는 이런 일 하고 압력 센서는 이런 거 해. 이름이 너무나 쉬워서 그냥 무슨 일 하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됐을 거예요. 하나 물어보자. 근데 관성이라는 단어는 뭐니?
관성. 관성. 다시 왜 관성? 우리 관성을 조금 아까 저쪽도 다시 돌아온다 생각을 얘기를 하던데 관성의 법칙. 관성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 그치 하려는 일을 계속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잖아. 아니 저번 아까 저쪽에서도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몇 명이. 아니 관성은 원래부터 하려던 일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관성이 있잖아. 하기 싫은 날. 안 그래? 하기 싫은 관성 있으니까 안 하잖아. 그거 깨야 된다고. 해야 돼. 문제도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하나라도 더 제대로 읽어보려고 해야 돼. 자, 그래서 관성 측정 센서만 한번 정리해. 이런 거 측정한다고. 왜? 관성이란 단어와 여기에서 정의는 좀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건 똑같아. 동작 추적? 그래, 동작파. 압력 센서? 압력 측정. 근데 관성이란 단어만 조금 달리 우리가 정의가 되겠죠. 자, 만약이라고 하면은 if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새로운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 신으면요. 압력 감지해서요. 힘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모션 트래킹 이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을 해요. 이 모션 트래킹에 입력된 정보를 어디다 전달한다고? 과정도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한다, 어디서 뭐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뭐 해서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리. 자, 이렇게 센서에서 입력된 정보가 컴퓨터로 가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 속도에 맞춰서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합니다. 이 컴퓨터에 가서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있구나. 자,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서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자,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서 트레드밀이 바뀌기도 하지만, 자, 만에서 끊었어요. 이 만은 대조의 느낌이죠. 반대로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의 바닥이 바뀌기도 합니다. 트레드밀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데 뭐에 따라서? 아바타의 존재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먼저 영향을 줘갖고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아바타가 영향을 줘서 트레드밀이 바뀌어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반대 방향도 있다. 또한 안 끝났네. 하나 더. 사람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서 이 시간, 이 시각 장치였죠? 장면이 변화되려 그러니까 시각 장치였던 얘네들에도 영향을 끼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문의 구조들을 좀 파악하면서 읽어주시면은 이게 독해가 된 거고 문제도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자, 1번. 혹시 여기 풀려오신 분?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럼 틀린 거 확실하게 골라줘야 되는데 몇 번이니? 5번. 5번이야? 5번은 왜 틀렸어? 상호가 틀렸지. 자, 이 촉각 장갑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아바타가 사람한테 주는 거였어. 자, 이렇게 특징 정리하셨으면 5번으로 체크해 주셨어야죠. 특징 정리 안 된 채 읽었으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자, A에 대한 이해인데 이 A에 대한 내용 일치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 문제도. 자, 그렇게 해서 적절한 것 고르라네요. 몇 번이니? 3번이야? 왜? 그치. 아바타가 얘 만나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아까 두 번째, 요 지금 상황이었죠. 세 번째, 3번은요. 16번 문제는요. 뭐 여기서 하나의 또 센서를 얘기했네. 키넥트 센서. 얘는 적외선 카메라와 요 카메라로 나뉜다. 또 보기 분석하셔야 되고 그 카메라는 그 카메라는 없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이것이 측정돼서 어디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답은 1번. 왜 틀렸니?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이런 거 측정하는 게 아니었지. 진짜 현실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동작 추적한다는 건 누구의 동작이야? 그래서 동작 추적한다는 거는 누구의 동작을 추적하는 걸까? 사람의 동작이지. 가상 공간 아바타의 얘기가 아니야.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 17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푸는 방법은 어휘 문제는 비장의 무기 카드 한 2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걸 오늘 설명할 거니까 뭐 어휘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건 맞지만
아, 선생님,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맞추다가 다 맞는 맞추다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혹시 1번으로 답 체크하신 분 몇 명? 손 한번 들어보자. 1번, 2번으로 하신 분, 3번, 4번, 5번, 3번 아니면 1번이네. 1번이 조금 더 많지만. 자, 그럼 문맥상 의미를 A와 가장 가까운 건데, 이 A에 대한 서술어를 한번 파악을 해봐요. 맞추다, 뭘 맞추는 거야? 뭐 누가 뭐에게 뭘 어떻게 맞추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맞추다. 주어, 이 맞추다의 주어. 사용자가 맞추는 걸까? 컴퓨터가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에 맞춰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요. 뭐를? 바닥을. 이 바닥을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추는 거예요. 자, 문장 구조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 컴퓨터가 바닥을 사용자에 맞추다. 자, 이거 전형적으로 서술어 자릿수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맞추다는 그러면 몇 자리 서술어야? 주어가 목적어를 부사어에게 맞추다. 세 자리 서술어죠. 자, 서술어 자릿수로 그러면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1번은 연주자가 피아노를 노래에 맞추다. 세 자리 서술어네. 자, 2번은요. 아내가 물건의 색깔을 맞추다. 두 자리 서술어죠. 3번은요. 우리는 손발을 맞추다. 두 자리 서술어죠. 4번은요. 그 동아리는 인원을 맞추다. 두 자리 서술어죠. 자, 동생은 답을 친구와 맞추다. 세 자리 서술어네. 그럼 자, 이렇게 판단해봐도 유력한 답은 몇 번으로 가니? 1번이요. 1번과 5번으로 갈 수 있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속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의어로 풀어주셔도 돼요. 그랬을 때 답은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노래라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답을 맞춰주는 거는 두 개를 비교대조 해주는 거지. 답을 맞춰주는 건 비교대조 하는 거잖아. 유의어도 다르고 속성도 다르잖아. 그치?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방법 다 동원해야 되는 거야. 알지? 어휘 문제 푸는 패턴은 이런 패턴이에요. 서술어 자릿수도 이용할 수도 있고, 유의어도 이용할 수도 있고, 속성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